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청동우리 주물럭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곳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내비에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맛있는 수다 시즌 2. 예. 오늘 예. 굉장히 기운이 있어 보이네요. 아 그럼요. 저는 예. 항상 우리 항상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말 끊지 마. 말 끊지 마. 오늘 이 옷을 보니까 예. 옷 때문에 기운이 더 나는 거야. 아 이거는 이제 새 옷인데. 지난주는 그 우리 장모님의 사랑이었는데 예. 이번 주는 와이프님의 사랑이죠. 어머, 갑자기 와이프님이 어. 지갑을 연 이유가 뭡니까? PD가 예. 옷 좀 잘 입고 다니라고. 어디 PD라고는 예,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하지 않고. 예, 그냥 국민 TV PD라고 해요. 아예 그렇게 아니야. 아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옷다 대고 또 손가락질을 갖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참나. 아니 자, 근데 팔 괜찮아요? 아 이제 뭐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예,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어. 붙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예. 어. 내 팔은 붙는데 야권은 떨어져.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 참. 팔이 좀 덜 붙어도 야권이 착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예, 그럼요. 예. 저 애국자인데? 이번에 저 조경태 의원도 그렇게 장렬하게 산화하셨어 여권으로. 장렬하게 여권으로. 산화하셨어. 근데 오케이. 참 재미난 장면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탈당한 지 이틀 만에 예. 최고위원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딱 참석하면서 거기서 이제 입당 선언을 했는데 인사할 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예. 그동안 뭐 김무성 대표도 뭐라고 이렇게 접촉을 했고 네. 윤상현 의원도 접촉했는데 네. 어떤 분의 말씀을 더 들었느냐 이랬는데 갑자기 안철수 대표 예. 안철수 대표가 진짜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 근데 그렇게 얘기는 많이 했는데 가기는 새누리당으로 갔다. 예. 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으로 정리해 아 주시면. 근데 솔직히 그걸 박수 치면서 좋아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아니 지금 사실 그 부산에서 예. 삼선 의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 부산에서는 다 알아요. 아 부산에서는 다 알지. 네. 서울에서는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야 야당이. 그러니까 부산 벨트를 12년 동안 지켰는데 맨날 그냥 뒤에서 새누리당 세작이라는 얘기만 하고 이게 그렇게 맨날 뒤에서 화를 쏴대면 나라도 가겠다. 아이고 근데 뒤에서 또 총질도 했잖아. 그거야. 그거야. 맞으니까 나오는 거지.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공격하면은 공격하시잖아. 아니요, 저는 사랑으로 품죠. 사랑으로 품어. 참. 근데 손가락질 하나? 참. 어쨌든 예. 이 조경태 의원 한마디로 말하면 최유한의 생각. 빠밤. 안타깝다. 안타깝다. 요럴 거기까지만. 요럴 땐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사실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 세작 뭐 어쩌고 하지만 저 국가보안법 철폐 외치는 새누리당 세작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대부분의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 중소상공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네. 예. 물론 우리의 위대한 I.M. 피터님께서 네. 생탁 노동자들의 생탁 노동자들. 예. 뭐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비슷합니다. 사실 네.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농성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전체 다 반성해야 돼. 다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조경태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오케이. 그런데 조경태 의원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더니 결국 나가도록. 근데 거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온 거 이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사실 야권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자기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지. 여권에 있었던 그 김종인 국보위 출신 네. 그리고 여권에 내내 봉사했던 윤여준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을 멘토로 딱 앉히는 이걸 보면서 예. 솔직히 속으로 예. 아이 쪽팔려 그랬어요. 쪽팔린 정도가 아니지. 다 진짜 다 무릎 꿇고 반성해야 돼.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김종인한테 공천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이런 희한한 일. 또 상대방은 윤여준한테 공천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공천권 그건 아직 결정 나지 않았으니까. 뭐 어쨌든 그렇죠. 지금 오히려 안철수 그 국민의당 쪽에서는 공천권 대한 부분은 윤여준한테 주느냐 마느냐 이거는 결정이 안 됐는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딱 대놓고 처음에 취임 일성이 나한테 정권 주는 거로 약속하고 왔다. 전제 두고. 전제 두고. 그리고 뒤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국민의당한테도 똑같은 걸 요청했는데 국민의당은 노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야권이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과연 전 제일 씻고 싶은 게 86들이에요, 86들. 86학번? 아니야, 86 그냥 예전에 386, 486, 586 줄여가지고 86세대라고 하잖아요. 그 아, 그러니까 86. 80년대 학번이면서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댁도 80년대 학번이면서 60년대 아이, 태어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가서 무능하게 있는 86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과거에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좀 여기구나. 전두환 정권이 뭐니 하여튼 그렇게 치열하게 민주화 투쟁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거기에 국보에 참여해서 거기서 조아려 가지고 성장한 사람한테 공천권을 받자. 공천권 주세요. 이런 제발 우리 당 좀 안정시켜 주세요. 이게 아이고 신발, 아이고 야, 신발.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 이거 뭐 국민 TV 프로그램인데 괜찮아. 아이 겁 안 나. 우리 시청자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맞아요. 아파서 그런 겁니다. 아파서 아픈 만큼 성장할 수 있게끔 쓴소리를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야권의 분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정말 상처가 난 부분을 오목조목 이렇게 잘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한번 모셨죠. 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요. 오. 지금 간단하게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야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강대 정외과에서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오세재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그래도 그 요즘 관심 있게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절대 아무한테 안 돼요. 예. 저는 제 논문이 이제 이 386 세대, 예. 그러니까 과연 아직도 그 세대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아직도 진보적인가 이런 것들을 경험적인 이 연구로 했고요. 예. 예, 박사학위 논문인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0대 딱 맞는 사람을 불러온 30대에 거예요. 80년대 학번이었고 60년대 태어났던 사람들 네, 그걸 그렇게 이제 386이었는데 차츰차츰 나이 먹으면서 486, 586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들이 세대로서의 어떤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건데, 네.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생각은 이제 386 세대에 대해서 어떤 그 평가를 내리시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 현재로 말하면 이제 50대 중반까지 걸쳐 있고요, 예. 40대 후반 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통계는 2012년 대선 때 통계지만 그렇죠. 그때로부터 한 20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예.
2012년 현재 아직도 진보적이다. 아직도 진보적이다. 아직도 내렸죠. 아직도 아직도 진보적이라서 그러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진보적인데 투표를 안 해요. 이런 사람 많지 않을까요?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다 있고요. 세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젊은 세대가 더 많고 그렇지만 386 세대는 투표율도 상당히 높고요. 아, 높아요? 예, 물론 그것은 이제 연령대가 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율과 함께 그 투표의 내용이죠. 어떤 그렇죠. 성향으로 투표하는가 이런 점에서 그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그 더 진보적인 이런 성향을 아직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20, 30대가 진보적인 것은 지금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나이 연령대가 그렇게 됐는데도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선거에 판판이 지는 겁니까? 근데 뭐 386 세대 하나 갖고 선거에 이기고 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자, 그러면 좀 더 깊숙이 현안과 더불어서 연구하신 부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지금 각자의 길로 이혼을 한 지 지금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조선왕조 실록에 버금갈 만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예견을 했는데 정말 그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의 분리는 필연이라고 보십니까? 뭐 이미 분당했기 때문에 예. 사실 사후적인 결과론적인 평가라서 좀 김세지만 예.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어떤 필연이었나요? 근거에서? 사실은 이제 정당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상당히 이질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또 이제 이 자유주의 정당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유주의 정당에는 참 비판도 많고요. 또 개인의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다양한 요소들이 겹쳐 있는 거죠. 예. 또 국민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뭐 지금 주도했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소위 친노라고 하는 세력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선이나 또는 통합력이나 예.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원심력이 더 컸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원심력. 이것은 이렇게 하나의 당으로 유지하기가 거의 어려웠다. 이런 의미에서 필연이라고 그것은 봅니다. 뭐 이념적으로 일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 점도 있고요. 예. 그 점도 있고 이념적으로도 뭐 저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안에도 보수부터 뭐 상당히 진보적인 분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성격은 자유주의 정당인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 보수 양당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도 보수당의 범주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이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이제 내년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예. 대선을 염두에 둔 또 꿈꾸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현재는 야당이고 자유주의 정당으로서의 이 세력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최대 연합을 만들어서 집권에까지 갈 건가 하는 이런 그 노선에 있어서 저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친노라고 세칭 불리우는 그쪽은 어떤 연대를 꿈꾸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친노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전통적인 야권은 이제 주로 지역적으로는 호남하고 예. 네. 또 수도권과 뭐 영남에 포함된 이런 민주화 세력, 개혁 예. 세력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그렇죠. 야당을 구성해 왔었는데 사실은 그 처음에 그 대북 송금 특검부터 시작해서 네. 또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 분당 뭐 쭉 일련의 사건들이 대연정 제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상은 그 호남과 개혁의 정치 동맹이라고 하는 틀을 저는 서서히 깨어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분석인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전 근본적으로 이게 오늘 아침에도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하다가 왔는데 친노라고 말씀하셨고 직접 물어보면은 친노 세력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저는 친노는 없고 친문과 반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무슨 친노야? 근데 어쨌든 그 형성 시기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저는 딱 분류되는 시기가 바로 대북 송금
특검 사건이 결정적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동교동계 그리고 그 이후에 후계자로 등장한 노무현계 이것의 갈등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얘기해서 난닝구 빽 빠진 논쟁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작은 맞습니까? 그럼요. 뭐 친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연장에서 좀 변화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런 세력이 자처하는 세력은 없다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탈지역주의, 그렇죠. 탈권위주의를 표방했던 이런 긍정적 요소와 또 소위 친노 패권주의라고 비판받고 있는 부정적 특성들. 그래서 뭐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요소일 수도 있지만 권력을 유지하든 혹은 야당으로서 권력에 도전하든 이 세력이 최대화되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집권이 어려운 것이죠. 물론 그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노선을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 노동자들 여기 맞추면서 그 힘들을 끌어나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요소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네. 그게 민주화 정권의 한계였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석대로 의하면 호남과 그 수도권 영남의 그 개혁 어떻게 보면 개혁 세력이 이제 양대 축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 김한길 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쪽은 또 다른 꿈들을 갖다 꾸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쪽도 사실은 두드러진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았지만 계속 뒤에서 어느 쪽에 붙으면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분열을 더 키워온 그런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뭐 다양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속에는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이합 집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안철수 씨를 중심으로 한 이제 신당이 예. 탄생하는 정도에 이르는 걸 보면 예. 이제 그 전제가 깨진 거죠. 더 이상 같이 도모하는 것보다 예. 별도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 결과는 뭐 총선에 어쨌든 이런 야당의 분열 현상적으로 이건 분열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예. 다만 그 이후에 있는 대선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정치적 계산도 다를 것이고요. 또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치 개혁이든 민생에 대한 설계든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이제는 그 경쟁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지금 다르니까 필연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저는 이제 현상에 대해서 예. 이제 사후적 평가를 한 거고요. 이게 뭐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안철수 씨가 이미 표방하고 있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과 뭐 새정치나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양당 체제. 구조, 이 진영 대결 구도 예. 이거 넘어서겠다 예.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사실상 넘어선다기보다는 그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는 정확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스펙트럼에서 그런 위치에서 과연 얼마나 혁신적인 민생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점에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미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우리 뭐 자살률 1위, OECD 1위, 뭐 온갖 지표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비정규직 뭐 증가율 세계 1위 뭐 이런 청년 실업률 뭐 급증하고 있고 누구도 10%라고 생각 안 하죠. 그 3배 이상이라고 다 생각하죠. 체감하는 것은. 그럼 이런 참담한 현실을 바꾸어 나갈 힘이 동력이 과연 거기서 나오겠는가? 그 중간 지점에서 소위 중도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점에서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중도를 찾아야 할 것인가? 네. 이걸 갖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한쪽은 국보회의에서 일하던 사람, 네. 한쪽에서는 전두환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 우리 당을 맡아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선명하게 그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의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체제를 87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87체제라. 예. 87년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의 결과
이제 헌법도 바꾸고 예. 또 그전에는 전두환 대통령 저 장충 체육관에서 99.9% 예. 찬성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북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가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조차도 나왔던 평가는 그 불철저한 민주화에 예. 입각한 이 보수 양당 체제, 보수 우위의 예. 지역주의 체제였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문자들은. 예. 뭐 거기 대부분의 이제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잉태가 되었던 거죠. 정말 노동자들이라든지 그것도 조직된 노동자보다 더 많아진 이 비정규직 비정규직들. 노동자들 예. 이런 문제들은 지금 누구도 어떤 정치 세력도 자기 문제로서 내놓고 사회의 어떤 그 의제화하고 예. 싸우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그를 대변할 진보적인 정치 세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조직률은 뭐 10%도 안 되고 예. 또 뭐 정치 활동 하려 그러면 뭐 두드러 맞고 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왜곡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틀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 중도의 철학 같은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유주의, 부자유주의 정치 세력들이. 그래서 사실은 흔히 하는 말로 집토끼는 내 거니까 놔두고 산토끼 쫓아간다 이런 말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산토끼 쫓아가면 뭐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네. 거기에서 광맥을 개척해야만 저 보수적인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외연을 하는 확장할 거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주장이 대단히 근거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 이제 정치학에서는 뭐 방향성 이론 이런 입장들이 나와서요. 그 중도라고 하는 것에 대다수 유권자가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한미 FTA라는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중대한 이슈에 대한 입장이 있는 거고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있으나 그들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그 내부 경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토끼가 자기한테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돌아보지 않은 채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지 않은 채 정치적인 논쟁도 하지 않는 채 자꾸 중도로 가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그 실체도 없는 걸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방향성 이론뿐만 아니라 또 그 정치 과정론에서도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적 기회 구조와 정치적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더 선명한 근본적 전략으로 임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례를 잘 보여줬던 게 노무현 대통령 사례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 시프라스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생존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들로 막 내몰리는 거죠. 예.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근데 이런 거 지금 도외시하고 있다는 거죠. 중도를 서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두 야당 지금 굵직굵직한 두 야당 네네. 심지어는 지금 정의당까지도 자기 색깔을 선명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야권 연대라고 하는 이름 아래 색깔을 희석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을 패배하는 걸 그 전제로 하든 뭐 승리하는 걸 전제로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퇴행적인 행태라고 보고요. 진보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소통합을 이제 했지만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양적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보 정당다운 정책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삼인주의 정당이라고 하면 정치적 성격이 그런 삼인주의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삼인주의 학자들 가운데서 대단히 그런 혁신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지금 500조를 넘었는데 여기에서 이거 그냥 이걸 어떻게 까먹지 않을까 고민하느라고 무슨 펀드에 투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애기 더 낳기 위해서 그다음에 청년 실업 해소하기 위해서 그 10%씩 써야 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투자가
투자지만 그냥 소모성 투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다 이제 더 많은 아기를 낳고 이 사람들이 장성해서 소비를 하고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연금도 낼 거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발상의 지금, 전환이에요. 예, 인구 절벽이니 뭐니 심각한 사태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삼인주의적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건 뭐 자기 역할 정말 방해하는 거죠. 역사에 죄 짓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구조를 보면은 그 직업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이 많고요. 네. 계급적으로는 현재 서민들이라든지 민중들의 발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계급적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들에게는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서민한테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국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야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문제 아니냐. 야권만 지적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 진보 정당 얘기 좀 드렸고요. 예. 오전에는 현 야당 얘기도 드렸지만 저는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우경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보수 정권 7, 8년 거치면서 이런 흐름도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비단 진보 정당이나 자유주의 정당만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젠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임금 피크제 하는 거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뭐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한 거 파기한다고 하니까 징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지 예. 혹은 정말 기업의 이해를 위해서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고요. 정규직이라고 하면 대공장,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릴 거 없이 더 쥐어짜서 지금 2017년 뭐 지금 제2의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네. 부동산 대폭락 이런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대선 전에 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하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연착륙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행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보수의 대응은 이제 실망 정도를 넘어서 이건 나라를 정말 이렇게 해서 존속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다가오는 위기에 이 국민들, 이 서민들 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나라를 유지할 것인가? 나라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다른 나라로 가면 되니까. 심각한 예.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공유를 한다면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경화되는 상태에서 그 우경화의 아젠다를 쥐고 끌고 가는 그런 세력들은 극우잖아요, 거의. 극우 보수잖아요. 그 극우 보수를 합리적 보수와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작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두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 집토끼들을 챙기는 방식으로 가면서 외연을 서로 확대하면 어떻게 보면 중도와 진보 쪽의 외연들이 자꾸 넓어지니까 극우는 한쪽으로 몰려가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정치적 구도를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단히 재미있고 섬세한 얘기를 지금 제기해 주신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야권의 지지도는 10% 이상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10% 먼저 말씀드리면 예. 네. 그건 안철수 신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스탠스가 바로 그 중도에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씨가 처음에 안철수 현상이 불 때는 어땠습니까? 그걸 대단히 폭발적이었죠. 따블 정도 갔었으니까 네. 이 정도의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거나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저는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정책이 나와봐야 합니다. 그렇죠. 과연 제가 기대하는 대로 지금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의 대책이 나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정쩡한 중도적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무슨 국회의원 수 줄인다느니 정치개혁 얘기 또 하고 말지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앞에 해주신 문제제기는 정말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2012년 대선 전에도 2013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예. 그 정권 교체도 못했고
또 사실상 야당이 저는 획기적인 대안도 못 내놨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예. 끌려다녔죠. 예,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다 그 야당이 제기했던 아젠다들을 다 박근혜 뺏겼죠. 후보가 다 주장했는데도 그걸 효과적으로 반박하지도 못했고 예. 그거를 정말 그 근원에 있어서 결국 세금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TV 토론 나와서 그거 정식으로 제기하고 자기 대안을 내놓고 했습니까? 문재인 못했죠. 후보가? 예. 대통령 하면 못했습니다. 할 거예요. 이런 얘기에 그렇습니다. 끌려다녔죠. 그런 예. 추상적인 얘기는 아무 쓸모 없거든요. 매니페스토라는 게 왜 있습니까?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당선되면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심판받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거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전략에서 매우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졌던 겁니다. 그 공약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이 거십시오. 중간평가합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가슴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저한테 악플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공격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아까 좀 그 더 얘기로 조금 집중시켜서요. 예. 질문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그 한국 그 정치 구조가 그러면 보수까지 포함해서 좀 더 이렇게 재편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거기에 다 공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표면상 드러났는지는 모르지만 보수 내부에도 그런 균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박 대통령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여당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포함해서 왜 여당에는 합리적인 보수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수구적인 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예. 그런 합리적인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지금 이 여권의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든지 또 하나의 별도의 정치 세력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선례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전에 우리 친박연대 이런 경험들을 다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네, 했었고. 그래서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또 다시 합친다든가 뭐 이런 과정을 다 보아왔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 뭐 대구에서 유승민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남경필, 원희룡 이런 사람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거든요. 예. 정의화 의장 뭐 정의화 의장 포함해서요.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실은 말씀하신 안철수 국민의당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통합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도모하려던 입지가 많이 줄어든 것도 또한 사실인 거죠. 네, 역설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입지가 줄었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공천 룰이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예.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뭐 과정을 밟고 있는데 확정된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여론조사와 당원의 비율이 그전에는 당원 당규에 5대 5로 돼 있던 것이 7대 3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비중이 커진 거죠. 예. 지역에 기반한 현역 의원이 조금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대구라고 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보면 이게 유승민 죽이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혹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저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조금 살짝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히 죽을 것 같지 않다. 첫째는 아까 얘기한 그런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룸이 있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지금 언론 지형에서도 뭐 종편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JTBC라는 방송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합리적 보수의 영역인 것이죠. 예. 이것처럼 영역이 있고 두 번째 유승민 씨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대단한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1월 7일인가요? 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사드 배치를 북한에서 예. 수소 폭탄 실험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계기로 사드 배치를 전면화해야 된다. 그 주장을 대통령에게 했었죠.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국방장관 막 따지고 그렇죠. 그랬단 말이죠. 이거 그분이 작년 2월 달에 원내대표 되고 나서 당론으로 확정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줄곧 이거 주장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요. 예, 사랑스럽겠네요, 진짜. 지금 한국에서도 원폭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정몽준 씨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 뭐 정책위원장 다 그런 얘기합니다. 평화 뭐 원폭인가? 미국이 볼 때 이거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지금 확 죽여버리고 싶은 얘기죠. 그런 얘기죠. 어떻게 원자폭탄을 갖다 감히 너희들이 그런데 노예들이 이렇게 생각할 옆에서 텐데. 야 그거 말고 사드 그거 더더군다나 사드를 예.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국방비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한 포대에 뭐 48문인가 하는데 1조 2조 든다고 예, 하는데 맞아요. 그거 수십조 원이 드는 계획입니다. 음. 그다음에 아직 실전 배치된 게 뭐 팔린 거 자체가 7기인가밖에 이제 안 돼요. 그렇죠. 예. 아직 이거 제대로 실험도 안 된 거고요. 예. 제대로 만들어. 그 성능 같은 거 아무것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어요. 우린 그런 걸 잘 사요. 만들어지지도 않고 안타까워. 무슨 설계도 정도만 보고 이게 기능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걸 막 예. 그 국민들한테 막 선전을 오히려 하면서 그리고 역으로 이거 사. 되면요. 예. 한국 MD 체계 뭐 우리 저 전투기 개발할 때도 그랬고 뭐 예. 여러 가지 예, 그렇지만 예. 지금 그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핵심 기술 하나도 이전 안 뭐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처음에 예. 뭐라 그랬어요? 다 이전한다고 그래갖고 예. 그거 산 거 그거는, 아닙니까? 예. 아마 똑같은 일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친미주의자다. 그래서 유승민의 그래서- 까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유승민이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아, 그러면 그리고 이- 유승민 혼자 안 죽겠습니까? 그 세력도 안 죽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다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예. 실제로 그 유승민 의원과 함께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친형제.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어떻게 보면 친박의 압력에 밀려서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게 사퇴를 하고 대통령 그 청와대 출신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살아남을 것이다. 일부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뭐 별 대세에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유승민 의원 그 탈당을 해서라도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많죠. 예. 많죠. 신인 우대하고 그렇죠. 장관 아닌 다음에 다 가산점 주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율을 높였고 또 현역은 10% 이상 앞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천 룰에 따르면 굉장히 복잡하던데. 많이 불리해져서 네. 압박을 받고 그다음에 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 그 새누리당의 룰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있으면 그거 거기에 막 이렇게 짜맞춰서 조합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룰이더라고. 그 유승민이 만약에 이번에 유승민과 그 아이들이 거의 탈락이 되면은 거기서 선전하고 있는 김부겸이라든지 소위 그쪽 진영이랑 좀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상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 두 될까요? 가지인 거죠. 경선에 들어가면요. 예. 그다음에 경선에 진 다음에 그렇죠. 또 다시 뭐 나올 수는 없는 없는 거고요. 거고, 예. 예. 그런 객관적 조건과 이런 여러 정치 환경들이 너무나도 세분리해져서 아예 안 들어가요. 나와버리면 그 경선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버리면 그런 가능성들이 일부 있다는 거고요. 아직은 알 수 없죠. 아직은 없으나 그리고 또한 방금 언급하신 그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정말 작은 노무현 같은 이런 정치 실험을 하는 대단하죠. 분들, 네, 대단하죠. 이런 분들은 그 저는 일정하게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마치 저 이정현 현상이 저 호남에서 일어난 것처럼. 네. 그러면 지금 정치 변화는 일어나고 있네요. 실제로 말씀하신 거에서 핵심을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변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정말 덜 떨어진 짓들을 갖다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응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큰 힘을 얻으면서 이후의 정치 구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씨가 새로 정당을 만들어서 나갈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표방한 그 자기의 정치적 스탠스가 자기 노선이 이 벗어나기 힘든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과연 이제 김종인 씨라고 하는 말 많지만 어쨌든
경제 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분을과 함께 과연 어떤 정치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총선에 대해서도요. 지금 뭐 이제는 뭐 180석, 200석 개헌 저지선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해할 만한 거죠. 선거 석 달도 안 남겨놓고 지금 야당이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분열을 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속단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몇 가지 거기도 요인이 있다. 첫째는 경제고요. 경제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 뭐 아시다시피 미국 환율이 인상하고 중국 구조 조정하고 있고요. 남북 관계 개선될 기미 전혀 없고요. 예.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 상황이 하나 발목을 잡을 거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고 국회의장 압박하고 책임 미루는 책임 거지. 전가하는 거죠. 총선에 그렇게 그런 논리 하겠다는 얘기죠. 경제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만함입니다. 압승할 것이라는 이 자신감. 이것 때문에 지금 국회 선진화법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예. 단독으로 운영이 소집해 갖고 발의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압승할 거니 그다음에 180석 넘으면 선진화법 있어도 관계 없지만 그거 안 될 경우에는 선진화법 무력화시키고 일방적으로 노동 뭐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관철시키겠고 다른 모든 법 다 관철시키겠죠. 뭐 기업에 서비스, 기업하기 정말 좋은 정제납법. 나라, 네. 너무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 일로 매진하겠죠. 네. 그 지금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여권은 그렇게 오만하고 아직 현재 파워가 힘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야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라는 것이 허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맨 처음 딱 치고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 하겠다라는 아젠다를 던지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그 정치 세력의 뭐 세몰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호남에서조차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그 안철수 국민의당의 행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인재 영입하는데 설왕설래가 있고 뭐 이런 것은 작은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책이죠. 사람들은 선거에서 정책의 힘이 약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제대로 된 정책을 못 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약하겠습니까? 우린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사례들을 보거든요. 미국에서도 1929년에 대공황 있었던 네. 그 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이후로 4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최대 유권자 연합을 구성하죠. 그렇죠. 다양한 구성들로. 그러면서 뉴딜 정책을 펴고 뉴딜 정책은요. 단순히 대규모 토목공사를 테네시 개발을 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속에는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맞아요. 향상시키는 그때 노조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인권을 대폭 향상시키는 이런 조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소외받고 약자 취급받고 했던 이 사람들의 발언권을 정치적 발언권을 높여주고요. 예.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 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서도 이기고 국가의 그 위기도 경제 위기도 극복해 나가고 경제적 발전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초보적인 또 복지들을 구현해 나가는 예. 이런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 2013년 체제는 뭐 무망했지만 지금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면요. 이제 그런 구상을 내놓아야 됩니다. 원대한 비전. 예, 그거를 갖고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미래를 보는 그런 그렇습니다. 비전이죠. 저는 뭐 새누리당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예. 물론 중요한 축이지만 이 안철수 씨나 문재인 씨나 혹은 뭐 하여튼 이 더불어민주당 혹은 지금 진보 정당 네. 취약하지만 이런 정당들이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앞에. 그 새누리당도 포함해서. 그럴 때 국민들이 너는 잘했다. 이게 전원책 씨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컬러가 좀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너무나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정당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여줘야죠. 색깔로 구별하잖아요. 색깔로, 번호로.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특히 진보 전당한테 큰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심상정 대표가 나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다 기대를 했는데 첫 마디 우리가 야권 연대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연합체를 구상. 그거 다들 알아요 이제는. 권력을 쥐는 거에 대한 게 집착을 하는 것 나는 같아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럼 결국 그 뭐 의석 몇 개 구걸하자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갖고 뭘 합니까? 그냥 쏙 드러내면 끝인데. 그치. 뭐 정당 해산까지 시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건 오히려 우리가 연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정책이 이거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획기적으로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 뭐 이런 식의 정책들 딱 선도적으로 내놓으면서 이 정책에 동의하는 놈들부터 이런 식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정책은 뭐냐면은 예전에 사회당 계열에서 얘기했던 기본소득이라는 거. 아, 그렇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본소득이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시절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주고 이거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40만 원씩 살 수 있는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나는 그냥 잽싸게 가가지고 그냥 찍고 내가 선거운동 해줄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아니 뭐 저는 뭐 기본소득 굉장히 좋은 안인데 네. 이제 저는 좀 이 진보 학계와 정치계에서도 좀 더 좀 논의가 고민해야죠. 숙성돼야 된다고 예. 보고요. 일단은 그 이전에 옛날에 야당도 정강 정책에 반영했었던 예. 이 보편적 복지, 예. 복지국가 주장이나마 좀 제대로 좀 해서 예.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국민연금 문제, 예. 이 국민대 조원희 경제학과의 조원희 교수가 주장하고 계신 안인데요. 예. 이런 혁신적인 안들을 받아야 됩니다. 진보 정당은 물론이고 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서 근데 절대로 그거 못 받습니다. 아니 유시민이 해놨던 게 뭔데요? 뭐? 더 많이 내고 더 조금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갖다 협박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연금 체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모든 이론적 배경을 누가 냈어요?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있을 때 낸 거예요. 그 문영표를 갖다 욕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놓고선 돈 쌓여 있으니까 지금 그 돈 갖고 문영표는 돈놀이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을 청년 실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쓰겠다라는 보육. 거, 교육이라든지 기금으로. 기금으로 쓰겠다. 나 이건 찬성해. 괜찮아요. 좋네. 예. 그러면서도 돈이 안 까지게 돈이 안 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 저리로 까지게. 빌려준다든가 네.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람들은 숨통을 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선거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누가 이 원대한 비전을 해서 여기로 모여라 딱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시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갈갈이 지금 찢겨 있고 서로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야권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고 있고 상대방은 저기 있는데 이런 현실이란 말이죠. 당장 선거 판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번 총선은 야권이 질 거라고 봅니다. 여당이 상당히 많이 이길 거라고 보고요.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그다지 많은 의석을 얻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많은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특히 총선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렇게 준비 안 된 채 갑자기 급조해서 나온 정당이 총선에서 뭐 크게 득세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아까 말한 그 개헌저지선 뭐 내지는 180석 뭐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뭐 어떤 획기적인 정책들로 바람이 조금 이렇게 불어오게 된다면 이게 구태의연한 그런 뭐 당 만들고 이런 걸로의 바람이 아니라 진짜 정책으로서 바람을 조금 더 불러 일으키고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이 조금 최전선에 좀 서준다면 그러면 그 이런 새누리당 지지도 30% 이하로 끌어내리기 뭐 이런 것들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30% 이하로요? 예, 새누리당 지지율을 30% 이하로 끌어내리는 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 그 대표는
150석을 야권 전체가 150석을 얻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이 뭐 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제시할 수 있죠. 네. 근데 한숨 쉬신 이유는 아니 뭐 현실성 전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없죠. 아니 그러려고 하면 그 목표 이전에 예. 아까 말씀드린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음.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책을 내놓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전 그거는 지금 뭐 의석 몇 개 안 되는 진보 정당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또 그 구태의연한 야권 연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거기에 목매는 게 아니라 마치 정동영 씨가 17대 대선 때 저 BBK 폭로하는데 목을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거 앞에 이렇게 가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삭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레시피가 아니에요. 네. 레시피가 아니라 좋은 재료 갖고 와야 레시피가 이게 먹히는 거야. 근데 맨날 레시피 갖고 싸우는 거야. 여기서 소금이 몇 개 더 들어가야 돼. 장이 몇 개 들어가야 돼. 먼저 장부터 집어넣어. 소금부터 집어넣어. 이따위로 싸우다가 재료는 다 썩은 거 갖고 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길 수가 없지. 비유 좋은데. 손가락질하자. 자, 그러면 마무리. 자, 마무리.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장에 가야 한다는 거고요. 네, 예. 투표장에 가야죠. 그래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예. 행사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자. 물론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저는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 우리 대학생들 20대 제일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층에 지금 그 심각한 실업의 문제며 이런 거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도 그야말로 이렇게 그 포장하는 것 이상으로 쇼하는 것 이상으로 그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자기 영향력을 보여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인 거죠. 정말로 그래도 매니페스토가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다 자기 그 총선 공약을 그렇죠. 집약해서 내놓을 겁니다. 이제 정말로 이런 내용 보고 판단해야 돼요. 지난번 총선 때도 내놓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 좀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켰는지.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탓만 하면 안 되고요. 네.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를 위해서 자기가 조그마한 돌 하나라도 올려놓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실천 위에서 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이 정상화예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국민 TV에게 힘을 몰아주시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요즘 날씨가 많이 너무너무 추워요. 예.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날씨 어차피 마찬가지로 새벽에 나가잖아. 예. 나갈 때 지금도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지키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있을 텐데. 예. 우리는 도대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막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예. 그렇게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대학생들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 우리 정치의 미래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20도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닐을 뒤집어 쓰고 버티더라고. 그렇죠. 참,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젊은 대학생들 딱 보면 최유한이 젊었을 때의 생각이 나요. 나 무슨 왜 웃어? 왜 웃어? 아 참 진짜. 예. 최유한이 젊었을 때 그 열정적인 모습. 젊었을 때 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랬습니까? 386 그럼요. 386 의원들도 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김문수 의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김문수 나 악수해놓고 영광입니다 하고 내가 손도 안 씻는 근데 지금 사람이야. 그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처음처럼 우리 신영복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저 대학원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처음처럼 이렇게 서민들이 마시는 술이라고 로열티 안 받고 처음이라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소주 선전해 주시는 거예요? 두산에서 너무 이렇게 안 받으니까 학교에다가 1억 원 그 장학금으로 이렇게 학교 그 두산에 냈죠. 이제 회사도 선전해 주시는 겁니까? 두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주 얘기하는 거고 예. 신영복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많이 좀 그랬습니다. 자, 예. 아무튼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예. 이 추운 날씨는 사실은
우리의 박근혜 탓이다. 엄혹한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박근혜 이런 탓이다.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우리가 이렇게 그 추운 날씨들을 또 하나의 일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서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옆 사람이 손을 잡는 겁니다. 예, 같이 끌어안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견뎌내면서 이 추위를 이겨내야만 그래야지만 우리들 자식들이 삽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맞아요. 우리 자식들은요 정말 또 다른 노예가 예, 되는. 미안해져. 우리 지금 20대들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지고 가슴이 그 자식들 아프잖아요. 예. 생각, 우리 애기들이 아니야. 애기들 보면은 답답해지고 아 참. 그래서 세상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꾸지 못한다면 일단 견디기라도 하는 그런 훈련이 좀 돼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또 끌어옵니다. 예. 이 추위가 깊다는 건 그만큼 따뜻한 봄이 가까이 왔다는 거 그거를 또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차가운 겨울을 버티는 거는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는 거. 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함께 갑시다 하면서 끝냅시다. 이렇게 뭐 갑자기 만들지 말아요, 뭐를 즉흥적으로. 재밌잖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와! 놓지 않아 너무 미안해 손을 잡아 놓지 않아 너무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그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그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그 하시는 일, 네.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네.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그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